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경찰 경영특제 하입니다. 하반기 1번 보시면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법원, 법의 인식 근거,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것이죠. 법원, 법원이라고 하게 되면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고 있습니다. 불문법원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법 세 가지가 논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기속령만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판례는 법이 아니다. 그것이 대법원이 일반적인 법의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도 그래도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의 결의 시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뭐하고 비교를 좀 하시냐면 이 관습법을 조리법으로서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 원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성문법이 있는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같은 불문법이긴 하지만 행정법의 성문법원이 있는 부분에도 신뢰보호 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같은 불문법이어도 관습법하고 조리법하고 비교를 해주시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이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법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우선 법원의 재판작용에 대해서는요. 재판작용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법원의 재판작용이요. 재판작용에 대해서는 뭘 제기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 내린 것과 헌재가 판단 내린 게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건데 그런데 위헌 결정은 법원도 기속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적용시켜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법원의 재판작용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헌재 이와 같은 위헌 결정은 법원도 기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작용 중에서 이러한 경우에만 재판작용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세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납세 의무가 지금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징수 절차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독촉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다?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죠. 무효사유라고 보는 것이 바로 47조 1항에서 얘기하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기속력 위반에 따른 무효사유로 봅니다. 기속력 위반이면 일반 법원의 재판의 기속력 위반도 무효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 위반도 역시 무효인 것은 매한가지가 되는 겁니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 94년도 거죠.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이거 국내 농산물 우대했던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 농산물이라고 할지라도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트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서로 차별을 한 것이죠. 차별을 하게 되면 가트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무엇이 아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공정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면 국내법은 아니지만 국제법규에 위반되는 것도 역시 위법한 조례가 되고 바로 무효다. 바로 무효다. 공정력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의한 우리나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1원론과 2원론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1원론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헌법 제6조 1항에 보게 되면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1원론에 따르게 되면 그 국제법규 자체가 바로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거고, 2원론에 따르게 되면은 국제법규 자체가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별도의 우리 시행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2원론입니다. 1원론과 2원론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규는 그 자체로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지 별도의 시행 법률, 입법 절차를 밟아 법률을 다시 또 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 작용에도 비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비례 원칙 얘기하는 거죠. 경찰권 발동에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으로 소공책평비라는 게 있습니다. 소공책평비. 경찰 재량은 일반적인 행정 재량보다 그 재량권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넓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재량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외에도 경찰법상 일반 원칙도 적용됩니다. 소공책평비. 소공자책을 경찰들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비평서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 소국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이와 같은 경찰법상 일반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경찰 비례 원칙이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있는 이 비례 원칙도 적용됩니다. 이 비례 원칙도. 둘의 차이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경찰법상 일반 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2항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경직법이 적용되는 경찰권 발동에만 적용되는 경찰 비례 원칙입니다. 그 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 그 외의 경찰권 발동에 대해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비례 원칙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러한 비례 원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죠.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래 비례 원칙은 경찰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모든 행정 영역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 작용의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인 것이겠죠.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 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 신뢰보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 때 신뢰보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느냐? 형식적인 권한 분장의 구애됨이 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그와 같은 언동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통해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신뢰보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었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직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런데 일본에 계속 거주해버리면 이 친구 군대 안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국내에 잠시 들어왔다가 아버지를 보고 갔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민원팀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경우에는 몸 상태 안 좋은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홀로 계신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들어오게 되면 군대를 가긴 가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귀국을 해버린 겁니다. 귀국을 해버린 거야. 공익근무 정도는 아버지 보살피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들어왔더니 현역병으로 입영 처분이 나와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담당 공무원과 어떤 회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신 말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말이야 공익근무 할 수 있겠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는 특허 처분이죠. 승인을 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지임로 개설이나 확장 등 그리고 그 기부 체납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입니다.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지요. 아파트를 지었으면 당연히 지임로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원인적 관련성, 원인과 결과관계에 밀접한 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행정규칙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되풀이 시행됨으로써 행정관행이 이룩하게 되면은 재량준칙이 있었다는 얘기죠. 형식과 내용 모두 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되풀이되어 반복된 행정관행이 만들어졌다. 뭐가 적용될 수 있다?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자기구속원칙을 평등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지만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요.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자기구속 원칙이라고 직접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평등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자기구속 원칙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자기구속 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재판소처럼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준법규성설, 자기구속원칙을 매기로 해서 법규성이 마치 인정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도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현재 대법원 입장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 신고를 설명한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법 제14조 1항에 있는 건축신고는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이죠. 따라서 그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리 거부, 그 반려행위도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닌 것은 맞죠. 하지만 이것은 2010년도에 건축신고 사건 판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건축신고를 반려했는데 건물을 지어버리게 되면 저게 무신고 건축물인 줄 알고 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철거명령과 같은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어사업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의 장래 위험을 제시를 했고요.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 그것이 처분에 대한 거부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거부 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했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를 말하는 거고요.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였다. 신고를 좀 반려했죠. 수리 거부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저 자기완결적 신고에 효력이 발생하기는 한다 이거예요.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죠.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 시기는 담당 공무원이 반려라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부터 금지가 해제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달되었을 때죠. 도달되었을 때 우리 행정절차법 40조에도 도달되었을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반려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반려 표시 시점 아니라 신고 접수된 시점, 도달된 시점에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입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죠. 인허가 의제 제도는 주된 인허가에 의제되는 인허가가 이제 집중이 되는데
관할 요건과 실체 요건과 절차 요건까지는 집중이 될 수 있지만 실체 요건은 집중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왔던 의제는 인허가 처분은요, 개발행위 허가였었고, 개발행위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있는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실체적 요건이 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건축 신고의 신고 요건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 요건을 포함했으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된다 이겁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2011년도 1월달 판례였었고요. 납골당 설치 신고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재량 행위였다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맞습니다. 구장사법인데 장사법에 보시게 되면 납골당 설치 신고의 요건에 실질적 요건들이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데 행정청이 수리 처분이 있어야만 금지가 해제되고 납골당,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리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 수리는 무슨 수리입니까? 이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일수 수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판례가 재량행위라고 파악했다라는 점, 그게 더 특이할 만한 부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저것을 재량행위로 보았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어떤 시험에도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종류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행정규칙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훈령, 예규, 통첩, 지침, 지시, 일일 명령,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행정규칙의 형식은 딱히 정해진 것들이 아닙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면 우선 다 맞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실수하지 마시고 행정규칙은 외부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 규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지만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무리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적 구속력은 없지만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에서 협의의 소익을 판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말하는 것이고 법률을 내용 보충할 수도 있고 법규명령을 내용 보충할 수도 있겠죠. 상위 법령과 그 수권 법령과 결합해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부분 조심하시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상위 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수권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죠. 다만 위임의 한계를 만약에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때는 법규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외부적 구속력 인정이 안 되고 그때는 내부적 구속력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게 되고 행정규칙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죠. 위임이 있기 때문에 결합해서 법규명령으로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위임을 벗어나게 되면은 원래 지가 행정규칙이니까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 되는 거지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이나 부령, 시행령과 시행규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부령 말고 총리령도 마찬가지고요.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은 사무처리 기준은 처분 기준으로 그것은 제재 처분 기준으로 다시 재량 준칙으로 그리고 다시 가중 요건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좁아질 수 있겠죠. 사무처리 기준이란 뜻입니다. 내용이 행정규칙이란 얘기죠.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판례가 차별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은 법규성을 긍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총리령, 부령은 그것은 법규성을 부정을 하죠. 전부 다 부정을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공권 내지 공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재산의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 이행강제금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일신전속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그 의무를 위반한 사람과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송 도중에 사망을 해버리게 되면 소송 도중에 사망을 했다. 소송 도중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은 종료가 돼버리는 거고요. 종료가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상속인에게 그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가 승계되는 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가 되면 무효인 것이고, 그 다음 소송 도중에 사망하면 재판 절차가 끝나는 거고, 끝나는 이유는 바로 승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신 존속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행정재량, 일반재량을 말하는 것이죠. 일정한 경우에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아예 성립될 수 없는 건 분명히 아니죠.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우리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었고요.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인정될 수 있다?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재량행위에도 위법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은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의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공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무 부과와 사익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의무 부과와 사익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의무 부과는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체법적 공의무가 인정이 되고요. 재량행위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무하자 재량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재량행위도 공권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밖의 주민이다 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이 있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규율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어디까지냐? 대상적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상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향수할 수 없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대상 지역이 너무 좁게 설정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되고, 그러면 종전 대상 지역에 따르면 밖에 거주하는 것이랄지도 만약 변경된 대상 지역에 따르게 되면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특허죠. 특허에 대한 소송 새만금 사건 2006년도 판례였었습니다. 자연물인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상태로서 행정소송을 수행할 당사의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에 따르게 되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법률상 이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 즉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으로서 공권을 말하는 것이고, 있는은 그 침해의 태양이 계직구여야 하는 것이지 일간추는 안 되는 것이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 상태여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인이든 법이든 간에 자연이나 법인이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지, 실체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어야만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행정소송법에 있는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사자 능력이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천성산 일원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친구의 주소지가 도룡령이 천성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은 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얘는 원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소송을 하고 있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10,000원 집회 한 장을 드디어 이놈 등장했네요. 10,000원 순경이었죠. 한 장을 2번 접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10,000원짜리는 2번을 접어야 돼. 이게 집회 훼손 행위와 연결된 건 아니었었고요. 면허증과 함께 뒤에 붙여서 달라고 했고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한테 당신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받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해임 처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게 징계 면직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재량의 하자로 인정될 수 없다. 이유는 개정에 정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10,000원짜리 안에다가 가둬버려야 되는 사람이고요. 언어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그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 이와 같은 판단은 일률적으로 규정질 수 없는 것이고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문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라고 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뭐 앞에 나왔던 얘기 또 등장했네요. 재량행위도 취소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면허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 운송사업면허,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면허는 다 특허고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특허로서 설권적 처분, 형성적 행정이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특허가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그것이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기속행위였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허는 공익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보다는 공익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필요한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재량준칙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재량행위 얘기를 했으니까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을 정하는 것도 재량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재량이면 그 매뉴얼 기준을 정하는 것도 당연히 재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허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경업금지 해제를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은 경업금지, 경업을 할 수가 없죠. 경업금지. 그러니까 만약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허가가 공무원법상의 경업금지까지 해제시켜준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근거법상의 금지만 해제되는 것뿐이지 다른 법상의 금지까지 동시에 해제당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석유 판매업이 양도된 경우에 석유 판매업 허가, 주유소업 허가 얘기하는 거죠. 석유 판매업 허가는 고등법원은 고법은 이것을 뭐로 보고 있다? 혼합적 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고법은 혼합적 허가로 보고 대법원은 대물적 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뭐로 봐도 상관없고 혼합적 허가가 더 적절한데 대법원에 여기서는 이제 약간 비열한 접근이 있었고요. 중간에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양도인에게 무엇이 있었다?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 제재 처분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제재 사유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를 이유로 양도인의 법규 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재 사유의 승계, 제재 처분 사유의 승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경찰 책임으로 지게 되면 이런 건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가 되는 것이겠죠. 예,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법을 위반하고 양도하고 또 위반하고 양도하고 또 위반하고 양도하면 이러면 응징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 제재 사유의 승계를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나 비례의 원칙상 무엇은 제한받을 수 있느냐?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제재 사유의 승계는 비례 원칙상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법규 위반 행위를 양수인이 전혀 알 수 없었고 그것을 양수인이 입증한다면 그럴 땐 제재 사유 승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 시하고 원칙적으로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의 법령과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신청 시하고 처분 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는 케이스고요. 어디에서 법률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냐? 처분이 나와야만 여기서 그 법률 관계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신청 시에는 법률 관계가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정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진정 소급 적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 요건을 추가해서 안 된다. 허가 요건이 추가 강화된다라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제한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무엇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냐? 법률로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요건을 행정부가 추가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독립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일부 취소 소송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고 학설 같은 경우에는 부담과 기타 부관을 비교했을 때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기타 부관은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부담의 독립쟁송은 인정하고 기타 부관의 독립쟁송은 부정한다라고 보고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이 아니라 판례는 분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죠.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므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분리성이 인정되는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분리성이 부정되는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이 안 된다. 어쨌든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판례는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후 부관, 부관을 사후에 새로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붙어있는 부관의 사후 변경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사후 변경도 사후 부관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관의 시간상 한계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신뢰보호원칙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신뢰보호원칙상 원칙적으로 부관은 처분을 할 때 동시에 붙여야 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명보동사가 있었습니다. 명보동사에서 명보동까지는 학설이 인정하는 것이고요. 사안은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후부관 케이스가 됩니다. 명은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사후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도는요 사후부관이 유보되어 있을 때 동은 상대방이 사후부관을 동의해 줄 때 그 다음에 사가 바로 사정변경이었었습니다. 사정변경은 철회 사유로서 원래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만 철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후부관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익적 행정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쓰고 재량행위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효과 재량설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 침익적 처분은 기속행위라는 식으로 판시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관부가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부담뿐만 아니라 모든 부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판례가 말하는 기속재량은 그냥 기속행위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구별 이런 논의를 질문할 일은 없습니다. 기속재량은 그냥 기속으로 파악하시고 자유재량은 그냥 재량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추었으면 기계적으로 플러스 10의 효용을 발생시키는 처분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의 부관을 붙이는 건 허용이 안 되겠죠. 기속행위에다가 건축허가에다가 부관을 붙였던 사건에서 이것은 무효다라고 판례가 판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관부가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에서 부관을 붙이면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법의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서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허가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정면으로 위반된 무효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직권 취소 위성소 얘기하는 거죠. 위법, 성립, 소급 해서 직권 취소는 법률요부원칙 적용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요부원칙.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라고 하게 되면 침익적 행위가 맞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직권 취소라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원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는 적용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철회 같은 경우에는 그 침익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유보 원칙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입니다. 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속경찰관, 교통경찰관이 누구의 명의로? 자기의 명의로 했다라는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도로교통법 93조에 따르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권한 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도 할 수는 있지만 순경이 단속경찰관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것을 문서로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똑똑은 합니다. 이유 제시도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래도 무효입니다. 문서로 했고 이유 제시도 제대로 했어도 절차나 형식의 하자는 전혀 없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체의 하자가 발생을 한 거죠. 권한 없는 자의 명의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주체 하자는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오인하여 사실 오인이죠. 사실 오인. 사실 오인에 대한 문제는 법률 요건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법률 효과 부분에서도 비평신자 목동부실사라고 해가지고 재량이 하자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인은 법률 요건 쪽, 법률 효과 쪽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유독 법률 요건 쪽의 문제네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그 부과 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법률 요건이 없는 상황이죠. 표시된 내용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것이다. 그렇죠? 양도가 전혀 없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위헌 결정 전에 처분이 나왔다 이거예요. 위헌 결정 전에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처분이 나오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거죠. 그 다음 거꾸로 돌리고요. 거꾸로 돌리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법을 적용시켜서 처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처분이 먼저 나오고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저거는 위법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나오고 그 법을 또 적용시켜 갖고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처분과 위헌 결정 순서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와 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고를 테니 숫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면직처분, 직위해제의 법적 효과는 지위는 유지하면서 직권 면직이죠. 얘는 공무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직위만 해면하는 것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과 자체도 전혀 다르다고 볼 것이고요.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에 따른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도 할 수 있지만 징계 사유가 있을 때라거나 형사 기소가 된 경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뒤에 있는 직권 면직이라는 처분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라는 것이 오직 직권 면직에만 복무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서로의 하자승계는 인정될 수가 없고요. 안경사 시험 합격 무효 처분과 안경사 면허 취소 처분은 합격이 무효가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안경사 면허 취소만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대집행위 계고 처분과 비용 징수 처분은 틀린 얘기인데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용 납부 명령 처분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비용 징수하고는 절대 하자승계 안 됩니다. 근데 틀린 건데 이제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과세 처분이 이렇게 있고 뒤에까지 있기 때문에 쓰면 이게 바로 이제 강제 징수가 되는 것이었었죠. 그 다음에 독촉 그리고 압류 공매 청산,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뒤에 있는 세 개가 체납 처분 절차가 되는 거죠. 뒤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납 처분 절차가 되는 거고요. 체납 처분 절차가 되고, 여기서 과세 처분하고 체납 처분, 과세 처분, 체납 처분, 얘하고 사이에서 하자승계가 되냐, 얘하고 사이에서 하자승계가 되냐, 처분인 두 친구 생각하게 되면 앞에 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뒤에 거는요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법적 효과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고, 대집행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그냥 계고 확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죠. 대집행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계고 처분하고요. 이 비용 납부 명령은 1년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하자승계가 된다라고 보겠죠. 이 안에 있는 독촉 압류 공매 청산과 계고 확정 실행 비용은 서로 다 하자승계가 되고요. 일제 강점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결정, 이건 보조금 지급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배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하자승계가 됐었습니다. 얘는 하자승계가 되고요. 얘는 안 되고요. 얘는 됐었는데 뭐랑 똑같이 보는 거냐?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라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처분과 마찬가지로 선행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저히 알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이거 갖고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통지받지 못한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이게 요건이 돼가지고 보조금 지급 법 적용 대상 배제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배제 결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이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된 것인데, 근데 저걸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보장을 해주지 않았죠. 이걸 그대로 받고 참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얘는 기결력 이론을 적용시
적용시킨 세 개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 공시가 결정과 양도세부가처분, 표준진 공시가 결정과 그다음 수용제 결처분,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배제 결정, 이거는 세 개가 기결력 이론을 적용시켰던 사건들이고 전부 다 앞에 있는 선행처분들을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셋 다 통지 못 받은 것들입니다. 셋 다 통지 못 받아서 선행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럴 때는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부정되니까 추가적 요건 흠결로 기결력이 성립 안 되고 그러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